이번에는 블라인드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고민 사연들을 함께 나눠보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대학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잘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랐어요. 부모님은 제가 잘하면 칭찬을 해주셨고 실수하면 많이 혼내셨죠. 칭찬을 받을 때는 정말 기뻤지만 실수한 뒤에는 자책감이 들었어요. 그런 자괴감을 겪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완벽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대학에 와서도 그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과제를 받으면 마감 직전까지 수정하고 또 수정하게 돼요. 항상 과제를 마지막에 내는 게 저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러고도 과제가 끝난 후에 조금만 더 했으면 더 완벽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계속 떠올라요. 제가 부족해 보일까봐 두려운 마음이 크고 불안해져요. 이런 상황에 점점 지쳐가고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돼요. 그럼에도 완벽해지고 싶은 마음은 계속 커져만 가서 그 마음을 쉽게 놓을 수가 없네요. 부족한 제 모습이 너무 싫어요. 어떻게 하면 완벽해질 수 있을까요? 완벽해지고 싶다라는 네. 이 말씀이 저는 훌륭한 더 멋진 내가 되고 싶어라는 말보다 네. 되게 슬프게 들렸어요. 교수님 어떠셨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저분하고 좀 비슷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좀 안쓰럽고 빨리 좀 저 시기를 지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잘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거를 훨씬 더 스스로에게 찾아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승님께서는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자 스님들을 쭉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네. 허허 그러고 웃으셔서 스님 왜 웃으셨어요? 그랬더니 잊혀지지 않는 말씀을 하셨는데 너네들은 왜 스스로에게 벌을 주고 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열반하시기 얼마 전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오늘 이 질문하신 분께서 너무 벌을 많이 주시는 네. 것 같아요. 뭐 과제 전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신다면서 이건 칭찬받을 일이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당신에게는 불안하고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는 행동 같아요. 이런 행동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이제 열등감 또는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우월의 욕구 네네. 때문일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인정 욕구라고 네. 하죠. 누군가에게 좀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항상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다 보면은 내가 부족한 면만 자꾸 보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완벽주의 성향도 갖게 되고 그러지 못한 만큼 또 불안하고 우울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남하고 비교한다라는 게 자기를 되게 아프게 하는 네, 행위잖아요.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진지하게 하는 거는 저는 자기를 벌주는 일 같아요. 완벽을 추구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라. 그래서 네. 부족해도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스님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잘하는 것만이 옳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잘하지만 이거는 못해라는 그 못해라는 부분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더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모습이 되기도 하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 이 사연 주신 분이 이제 혼자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기준들이 뭔가 외부적으로 주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라든지 뭐 사회라든지 우리 사회가 이제 굉장히 그 노력과 또 성취를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릴 때부터 뭐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런 기준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대학생이지만 대학 갔다고 또 끝난 게 아닌 것이 또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인정의 욕구가 늘 목마른 상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저희가 일부에서 대화했던 것처럼 네. 우리 대한민국 사회 아니 전 세계의 사회가 칭찬의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갈수록. 네. 너는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금만 더 하면 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나을 수 있을 텐데 쟤만큼 할 수 있을 텐데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하는 사회라서 제가 20대 초반인 이 질문자께서도 완벽에 대한 큰 갈망과 동시에 자기에게 벌을 주는 그런 아픔을 가지신 게 아닌가.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서 좀만 더 하면은
더 잘할 것 같은데 이 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강박 같은 것을 갖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하셨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했겠죠. 그러니까 조금 덜을 요구하는 근데 거지. 거기서 예. 칭찬을 안 해주시고 아.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그거밖에 못하니 네. 그런 쪽으로 가서 저는 계속 그 대학생 때까지 입버릇처럼 하던 얘기가 부족한 게 있으면 고쳐야죠. 이런 얘기를 늘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대학 심리학과 그 상담실에서 알바하던 누나가 해준 얘기가 왜 고치냐고 굳이 그걸 고쳐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팍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고치겠다고. 근데 그거를 나는 이런데 왜 나를 고치라지 하고 이제 부모님하고도 싸우고 선생님하고도 싸우고 네. 너무 갔나요? 그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양극단. 중도가 없네. 네. 그러네요. 그거를 반대편을 알려준 그분이 네. 제가 볼 때는 교수님께는 스승의 역할을 해주신 예, 분 예, 같아요. 예. 그냥 2학년 누나였는데 굉장히 큰 깨달음을 받아서 그 뒤로는 삶의 방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셨다는 것 같아요. 예, 뭔가 잘못됐는데 이게 뭐지 하는 의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게 내가 맞아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면 네네. 귀가 닫히잖아요. 입만 열려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들으실 수 있는 귀가 있다라는 게 또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사연자께서도 한번 본인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생각, 완벽해져야 된다는 생각, 요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네. 충분히 아름다운 게 많은데 그 자기에게 벌을 주고 조금 더를 요구하는 그것 때문에 네. 아름다움이 가려지고 있지 않을까 스스로에게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로 만나 뵈면 되게 예쁘고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잘하고 계신 분이에요. 네. 두 번째 사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이자 결혼 2년차 남편입니다. 특별히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일도 하고 가정도 지키며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제 안에 화가 자꾸 올라오는 걸 느껴요. 예전엔 나름 차분한 편이었고 화도 거의 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별일 아닌데도 짜증이 나고 작은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직장에서는 후배가 실수하면 그냥 넘어가야지 하면서도 속에서는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하는 생각이 올라오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병이에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그냥 쉬고 싶은데 아내가 이것저것 말을 걸거나 부탁하면 괜히 짜증부터 나고 말투도 날카로워져요. 화를 내고 나면 항상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게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성격이 변한 건지 요즘은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사람이 화를 안 내고 살 수는 없을까요? 화를 내지 않고 내 마음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참, 스님도 화가 나시나요? 일단 저는 굉장히 화가 많이 네. 납니다. 이렇게 빨리 대답을 하시죠. 저한테 그 질문하시는 분 많아요. 네. 스님도 화 나시냐고. 스님들은 화를 낸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화가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스승님께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스님, 저 화를 안 내고 싶은데 자꾸 화가 나요. 똑같이 여쭤본 거예요. 큰 스님께서도 화가 나세요를 여쭤봤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그럼 나지 그러시는 거예요. 언제 화가 나세요? 너가 그렇게 못 알아들을 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준 거를 너가 이렇게 못 알아들을 때. 근데 그 말 뒤에는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냐면 너가 이렇게 못 알아들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할 때. 네. 요게 저는 그 괄호 안에 들어있는 말씀 같았어요.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고 제자가 스스로 행복해지는 길을 가고자 하는 어떤 스승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제자가 그걸 안 따라줄 때는 속상함이 일어난다. 그래서 스님들은 화를 언제 내냐 하면 가르칠 때만 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경전에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을 사자처럼 화를 내라라는 말도 나와요. 근데 그 바로 앞에 무슨 말도 나오냐면 눈 풀처럼 겸손하고 또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도 우리의 수많은 능력 중에 한 가지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지 화를 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스님도 화를 냅니까? 그럼요, 내죠. 근데 언제 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냐는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화를 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교수님도 화 많이 내신다고 저는 하셨죠? 제 감정에 파라리 분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이할은 뭐예요? 궁금한데요. 이할은 잘 모르겠습니다. 짜증 아닌가요? 예, 짜증을 시키면 될 것 같고 요새는 이제 승화시킨다고 표현을 하는데 아, 예전에는 화를 그냥 다 냈어요. 예. 때려 부순다든지 기물을 오. 싼 거를 싼 거를 그렇죠. 화가 나면은 네. 순간적으로 스캔을 합니다. 네. 가격대를 쫙 보고 낮은 가격 네네. 정렬을 하시는군요. 제일 덜 부서지면서 다치지 않고 안 비싼 거를 순간적으로 골라가지고 던지는 거죠. 대단하시네요. 네. 예, 그 와중에.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그 이제 그런 방식도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화나는 것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화가 어떤 부분에서 네네네. 났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화가 나는 분야에 대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다작 작가가 됐는데 책을 네. 주제가 끊이질 않더라고요. 끊이지 않죠. 계속 그렇죠. 화가 나니까. 네, 네. 나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근데 그게 효과가 있으세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 에너지로 바꾸는 음.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그 글을 쓰신다. 네. 다작 작가다 그러셨는데 근데 그게 불교에서는 네. 굉장히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예요. 어. 뭐냐면 반야심경 들어보셨죠? 네. 반야심경의 앞부분에 조견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조자가 똑같이 본다라는 의미인데 그 뒤에 나오는 견도 볼 견자거든요. 네. 근데 그 조자가 비추어 볼 조자예요. 음. 거울에 비추어 네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는 거거든요. 너가 화났다는 거 알아 몰라? 알죠. 그러면 화가 너야, 너 앞에 있는 거야. 제 앞에 있으니까 봤겠죠. 그러면 너는 화야 아니야? 화를 바라보는 존재네요. 글을 쓴다는 것은 내 분노를 내가 보지 않으면 글로 표현을 못 하잖아요. 봐야 쓰지 않겠어요. 네. 봤다라는 것은 이미 그것을 내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화를 자기로 삼는 것과는 상당히 많은 이 수행에 있어서는 진척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수행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 분노라는 감정을 조금 깊이 들여다본다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분노라는 게 진화 심리학적으로 뭔가 내 영역에 누가 침범을 했거나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뺏어갔을 때 이때 이제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감정이 분노입니다. 분노의 아주 생물학적인 정의죠. 그것도 생존과 연결이 네네네. 되는 거네요. 진화 심리학은 인간의 감정들을 생존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생각했을 때 내가 뭔가에 화가 났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내 거를 뺐거나 내 영역에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그게 내 건가, 내 영역인가, 그렇죠. 예, 나를 공격한 것인가 저것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진화 생물학적으로 화낼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네. 괜히 화내고 있는 네네. 거네요. 오해하고 있는 예, 거네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좀 약간 시기 자체가 그렇다는 것도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가장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30대가. 그렇죠. 뭐 20대는 뭐 대학생이었고 사회에 나와서 한 10년 정도는 경력을 쌓아야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네. 40대는 되어서야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밖에 없고 내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뭐 좌절 또는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을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분노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쌓이실 시간인 것 같고요. 지나가니까 네. 지금처럼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신다면은 언젠가는 해결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여름엔 더운 게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겨울엔 추운 게 맞고 네네.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시기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끊임없이 변한다라는 이 부처님 말씀을 무상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세상도 변하지만 나도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가 변화해야지라는 그 문제의식만 놓치지 않으시면 반드시 행복한 결과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거를 털어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제분들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요즘에 아빠가 이래. 그리고 배우자분에게도 내가 요즘 마음이 이래요.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해결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 내가 이래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봐야지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보였다면은 이미 화로부터 나는
떨어져 있는 것이다라는 이 법칙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굉장히 네.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실 데가 없으면 저한테 와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사연입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50대 후반의 직장인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곧 정년을 앞두고 인생 2막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요즘 문득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그동안은 바쁘게 살았어요. 회사 다니고 아이들 키우고 집안 챙기고 사실 가장이라는 역할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온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부쩍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회사에서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고 아이들도 이제 다 컸습니다. 하루하루가 뭔가 공허하게 느껴지고 사람들과 어울릴 땐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외롭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잘 살아온 인생일지도 모르지만 정작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가장으로 살아왔지만 그게 진짜 나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나답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고민이 너무 늦은 걸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중년의 위기. 그러네요. 저 지금 남성분이시죠? 네. 근데 여성분도 저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50대가 또 예. 그렇죠. 그래서 자제분이 다 커서 이제 사회로 나가는 네, 맞습니다. 시기에 그거를 빈둥지 네, 네, 증후군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허전함이 정말 그 50대 분들한테 굉장히 네. 심각하시더라고요. 폭삭 속았수다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바쁘신데.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아주 재밌게 봤는데 거기 이제 주인공인 양관식 이 사람은 평생 자기가 한 일이 가족 부양한 거.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우리 아빠 불쌍하다고 막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관식 씨는 나는 그게 행복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것도 보기에 따라서 좀 살짝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50이 넘도록 가족밖에 없고 내 삶이 없는 내 삶에 우울하시고 다른 나를 찾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거기서 충분히 나의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지금 고민을 가지신 분한테 그게 당신의 행복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다른 각도에서도 한번 볼 수 있다.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온 그동안의 자기의 모습 역시 또 다른 나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은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질문하신 분의 이 삶도 역시 저에게는 대단해 보여요. 저는 못해요. 저는 결혼에 대한 자신도 없고요. 그리고 저는 누군가를 낳아서 그 친구를 행복하게 키워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안 듭니다. 제 자신의 문제 하나도 저는 해결하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보면 저보다 더 큰 일을 해내셨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교수님 말씀하신 관점의 그 변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네. 이미 훌륭한 일을 하셨고 적어도 보만 스님은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셨기 때문에 충분히 스스로를 칭찬하셔도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또 많은 분들이 못하시는 걸 저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나는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어. 나 잘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에게 할 때도 있어요. 너무 자기에게 빈자리만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충분히 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 가지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40, 50대가 되면은 누구나 이 중년의 위기라는 것이 한 번쯤 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중년이라는 시기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평균 수명이 짧고 짧아서. 또 이제 과거의 사회가 돌아가는 사이클이 거의 40대 초반 정도면은 이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필요성이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뭐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네. 또는 뭐 군대를 갔다 온다든가 농사를 짓고 예전에는 결혼도 일찍 했으니까 40대 후반 정도 되면은 손자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내가 이제 뒷방으로 물러나서 그래서 한 80년대만 해도 지금은 거의 사라진 표현인데 중늙은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중늙은이. 스님 중자. 아, 저희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아, 네. 가운데 중자에서 늙은이는 아니고 그렇구나. 중간쯤 늙었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사회가 변하면서 중년의 역할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또 내가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이런 고민이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네요. 일단은 내가 자식도 키워놓고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뭐 부장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1차적인 자기 삶의 역할은 다 했다고 보는 거죠. 다음에는 이 남은 인생을 살기 위한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게 이 중년의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이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걸 찾을 수가 있어요? 어려운데요. 그렇죠. 제가 볼 땐 되게 힘들 예. 것 같아요. 화도 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막 그렇죠. 그러실 텐데 네.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이제 하신 얘기가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때는 이 후속 세대를 위한 삶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새로운 삶의 이유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 네. 진짜 의미 있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그 전까지의 삶이 이제 내 성취, 네. 내가 지켜야 되는 거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그걸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 다음에는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좀 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네. 또 기성세대로서 후속 세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에서 찾으면은 그게 좋지 않겠느냐. 아, 저도 아주 공감합니다. 네, 그 네. 부분은. 이런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하신 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스님 저는요 회사에 가면은 부장이라는 가면을 쓰고요 집에 가면 아버지라는 가면을 쓰고 부인 앞에서는 남편이라는 가면을 쓰고요 제 장인어른을 보면 사위라는 가면을 쓰고 스님 앞에 서니까 불자라는 가면을 썼습니다. 저는 몇 개의 가면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많은 가면을 벗으면 제 얼굴은 뭘까요?를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가면을 벗을 일이 없을 거라고 당신은. 왜냐하면 이게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는 누구나 가짜의 나를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진짜 진면목을 설명하신 이유는 진면목이 되라라고 설명하신 게 아니라 너의 진면목이 무엇인지를 그저 알려주실 뿐인 거예요. 네. 그거는 뭐와 같냐면 명배우가요. 어떤 배역을 맡아도 최선을 다해서 그 배역이 되려고 노력을 하지 네. 내가 연기하고 있다라는 생각마저 놓진 않아요. 내가 이번에 주인공을 맡았는데 거지의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거지의 역할, 배역을 실천하려고 하잖아요. 네. 하지만 연기를 하면서 나는 배우인데 지금 거지의 배역을 하고 있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리진 않는다는 거죠. 네네. 그것처럼 우리의 본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면 아 나는 본래 생각이 없는 무념무상해 물들 수 없는 청정한 보이지 않는 정신이야. 이걸 알고 살면 그 다음부터는 이 가면이 배역이 된다고 설명하시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역을 수행하는 거지 진짜 나는 뭘까요를 궁금해할 일이 아니다. 근데 저런 저런 질문을 해주신 것은 진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보신 게 아닐까라는 안타까움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2600년 전에 인류의 스승께서 하셨던 우리의 본래 면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나면 그 뒤로는 모든 가면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나의 배역이 되는 놀이가 되는 네. 그 기분을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융의 심층 심리학이라는 심리학의 분야가 있는데 네. 그 융이라는 분이 그 불교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의 개념 중에 자기 실현, 그 인디비주에이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개성화라고도 예. 하고요. 그게 이제 진정한 자기가 되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목적 자체가 개성화, 내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봤고요. 그 과정에는 그 가면이라고 표현하셨던 내가 사회적으로 맡은 역할들을 받아들이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거는 말 그대로 연기를 하기 위해서 쓴 가면이죠. 그렇죠. 네. 근데 때로는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 진짜 모습이 가려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가려진 모습도 통합을 하고 내가 연기한 모습도 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의 뭐 빛과 그림자를 통합해 가면서 진정한 나에게로 다가갈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기 실현이라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하고도 굉장히 닿아 있는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의 네. 그 외로움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는데 저는 내가 스스로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왔는데 이제는 내가 어떤 의미로 살아야 될까? 어떤 표정과 어떤 얼굴로 사는 것이 진정한 나로 사는 네.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잖아요. 저는 그 고민은 굉장히 훌륭하고 네, 맞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민을 여쭙고 상의하고 배울 수 있는 멘토가 있어야 된다. 스승이 있어야 한다. 저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나의 스승을 찾는 것을 정말 중요한 화두로 어릴 때부터 삼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제 우리 뒤를 따르는 젊은 친구들에게 인생의 멘토가 되어줄 만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저는 그런 책임 의무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말만 어른이 아니라 대접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제 뒤를 따르는 많은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말씀을 들으니 참 많은 분들의 스승이 없어서 느끼는 외로움, 진면목이 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스승이 결여된 이 사회가 참으로 슬프게도 느껴졌습니다. 네. 50대 분들이 그런 이제 내 마음의 고민을 얘기하고 뭔가 가르침을 받을 네. 스승을 찾아가시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이분들이 이제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거를 인식하고 표현하시는 것도 굉장히 서투시고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죠. 네네네. 자기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또 하나는 이제 50까지 살면서 얼마나 이제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오셨고 또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온 시간이잖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틀렸고 내가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잘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절에 남성분들이 적은 이유이기도 해요. 네, 절에 와서 부처님께 이렇게 삼배 드리고 하는 것도 모르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농담으로 아내분은 절을 다니시니까 절 주차장까지 오는데 20년. 그리고 주차장에서 법당 들어오는데 20년 걸린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네. 근데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배운다라는 거는 굉장히 성숙된 모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교수님 말씀처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어색해 하시는 게 대한민국의 남성분들의 공통적인 모습 특히 같아요. 5, 60대 이상 분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아파도 아픈 척하지 않고 음. 내색하지 않는 게 가장의 모습이다라는 그 사회적인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양관식 씨도 병을 키워서 결국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도 사과하는 것은 지는 게 아니다. 이거는 당당하게 나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네. 당신을 부끄럽거나 또는 힘들게 하거나 번뇌를 만들게 해서 내가 미안합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용기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또 누군가한테 배우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과하면 졌다라고 교육받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저희가 조금 노력해서 좀 더 많은 대화와 자상한 표현으로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외로움을 가족들끼리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기 표현 못하는 거는 참 전 너무 아까워요. 우리 교수님하고 오늘 얘기하면서 저는 꼭 스님네들의 역할이 아니라 스님들이 손이 닿지 않는 그런 영역에서 우리 교수님 같은 분들이 지금 오늘 말씀하신 걸 듣고 제가 굉장히 기뻤거든요. 그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의 역할이 앞으로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내 안의 불편함과 마주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갈등과 분노, 우울 이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이것을 일단 내가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나눌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가 아마 이 치유의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보만 스님과 함께 이제 심리학적인 그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불교 방송에서 약간 낯서실 수 있는 심리학적인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어서 나름대로 행복했고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들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음료, 음식
중에서도 이런 성분은 정말 몸에 안 좋은 거예요 라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분석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런 얘기 듣고 나면 그거 먹을 때 약간 찝찝하잖아요. 저는 알면은 못 먹는 것 같아요. 알면 우리 스스로가 나의 마음에 짐이 되거나 나를 벌주고 아프게 만드는 그런 감정들을 절대로 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왜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떤 원리로 생겨났는지도 모르고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도 잘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아픔들을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잘 알려주시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무조건 없애려고 하거나 벗어나려는 노력보다는 과연 이것이 어떤 원리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우리 차근차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우리 한민 교수님하고 오늘 함께하는 시간, 저 역시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도가 기존에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견해를 서로 나눠본다는 것은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더 아름다운 결론, 또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작업 같아요. 그런 큰 일에 우리 교수님과 오늘 처음으로 함께 했다라는 게 저 역시 영광이었고요. 이런 프로그램 앞으로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앞으로 계속 만들어주세요 하면 만들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민 교수님 오늘 함께해서 정말 반가웠고요. 또 다음 이 시간에도 기회가 된다면 불러주신다면 제가 정말 작지만 저의 견해를 가지고 교수님과 또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모두가 내 마음을 잘 이해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 역시도 수행하고 정진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시간 정말 만들어주셔서 고맙고요. BBS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해석해 드립니다. 마음 디코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